할머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차가운 군인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68살, 평생을 떡집을 하며 살아온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2달 만에 군대 간 손자를 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었죠. 인절미, 꿀떡, 우리 태민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보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에 처참하게 떨어졌죠. 흰 떡들이 먼지 속에 굴러다니는 걸 보며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자를 향한 제 마음까지 짓밟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국방부 차관이라는 사실, 그리고 손자가 그 부대에서 엄청난 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으니까요. 과연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 대전 외곽의 좁은 골목길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박수연 여사의 작은 떡집이었죠. 올해로 68, 주름진 손으로 쌀을 씻는 그녀의 움직임엔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이젠 익숙해진 통증이었습니다. 떡집을 연 지 35년.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했죠. 남편이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시작한 이 작은 가게가 이제는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쌀을 불리는 동안 수연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국방부 청사를 배경으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아들 이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기억났죠. 우리 수연 씨 아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됐다면서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정작 수연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모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걸려오는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죠. 떡을 찌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수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루에 쌀가루를 깔고 팥고물을 얹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자 태민이를 면회 가는 날이었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인절미 좋아한다고 했지.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인절미용 찹쌀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정보사령부에서 복무 중인 손자는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특기병으로 뽑혔다는 소식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떡을 사러 왔습니다. 수연 씨, 오늘 손자 면회 가는 날이죠? 떡 많이 싸가세요. 그럼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웃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혼자였습니다. 오전 10시, 수연은 정성스럽게 포장한 떡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손수레에 인절미, 꿀떡, 쑥떡까지 태민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엔 이 정도 거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낯선 간판들이 늘어났죠. 그녀만 시간 속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군대에 간 손자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 준호도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그때는 젊어서 몸이라도 성했는데 지금은 마음만 앞서고 몸은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부대 가는 버스로 갈아타면서 수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태민이의 훈련소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손자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우리 강아지 많이 컸구나. 2번째 버스에서 내려 부대까지는 또 한참을 걸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떡 보따리를 끌고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곧 손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어요. 멀리서 군부대의 위험 있는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과 초소, 그리고 총을 든 위병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수연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위병소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민 병장 면회왔는데요. 젊은 병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수연은 괜스레 주눅이 들었습니다. 손수레에 실린 떡 보따리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병사가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어요. 태민이를 본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많이 여위지는 않았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위병소에서 나온 사람은 태민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젊은 장교가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김대위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어요. 빳빳하게 다린 전투복과 반짝이는 군화가 그의 까다로운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죠. 뭐 하러 오셨습니까? 퉁명스러운 말투의 수연은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태민 병장 할머니인데요. 면회 왔습니다. 김대위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부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면회가 불가능해요. 수연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2달 만에 온 건데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 태민이는 괜찮은 거죠? 병사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부대에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어요. 기밀 서버가 해킹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위의 목소리엔 신경질이 묻어났죠. 사실 그는 이 사건으로 상부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보사령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그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될 게 분명했어요.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제가 멀리서 왔는데? 수연이 애타게 부탁했지만 김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황이에요. 돌아가십시오. 이거라도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떡인데.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정성껏 싼 떡들이 보자기 사이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음식물 반입도 금지입니다. 규정이에요. 차가운 거절에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자 얼굴 한 번 보겠다고 이 먼 길을 왔는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대위님, 제발 부탁드려요. 2달 만에 온 거예요. 그냥 얼굴만이라도. 수연이 간절히 매달리자 김대위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어제부터 쏟아지는 상부의 압박과 해킹 사건 처리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거기에 이런 성가신 민원까지 더해지니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할머니,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수연은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김대위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고 그 손에 수연의 보따리가 걸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보따리가 수연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공중에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죠. 탁! 보자기가 풀어지면서 하얀 떡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고운 콩고물을 입은 인절미가 먼지 속으로 굴러갔고 꿀이 발린 꿀떡은 검은 흙과 뒤범벅이 되었어요. 새벽부터 정성 들여 만든 떡들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연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떡 하나하나에 손자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는데 그 마음까지 바닥에 내팽개쳐진 기분이었죠.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인절미 하나를 집어들었죠. 우리 태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68 평생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모욕보다 더 아픈 건 손자에게 줄 마음이 이렇게 짓밟렸다는 거였어요. 김대위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서 정리하고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겨졌어요.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와 흩어진 떡가루를 날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감히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위병소 근무자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여기 계속 계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수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낼 기력도 없었어요. 그저 흙바닥에 널브러진 떡들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죠. 준호야, 엄마가 이런 꼴을 당했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국방부 차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아들. 하지만 수연은 전화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아들의 체면을 깎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로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죠. 비틀거리며 부대를 나선 수연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수레는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텅 비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아침보다 10배는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웠던 떡 보따리는 없어졌지만 가슴에 얹힌 돌덩이는 더욱 무거워졌죠. 버스를 기다리며 수연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주머니에서 손자의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게. 이것밖에 없었는데. 사진 속 손자의 환한 미소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국방부 차관 집무실의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가 계속 마음을 긁어댔죠. 결국 그는 펜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 시간이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니, 뭔가를 숨기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준호예요. 오늘 태민이 면회는 잘 다녀오셨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찰나의 정적이 준호의 직감을 자극했죠. 잘 다녀왔지. 태민이도 잘 있더라.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손자 자랑을 한참 늘어놓으셨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떡은 잘 전해드렸고요. 태민이가 좋아했겠네요. 그럼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다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수십 년간 들어온 그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죠. 통화를 마친 후에도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해당 부대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진수 준장 육사 후배이자 능력을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별을 단 인물이었죠. 선배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최 준장의 목소리는 조금 긴장한 듯했어요. 차관의 갑작스러운 전화가 부담스러웠겠죠. 최 준장, 오늘 우리 어머니가 그쪽 부대에 면회를 가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순간 수화기 너머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준장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김 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죠. 민간인과 사소한 마찰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차관의 어머니였다니.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해킹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만약 이 사실이 상부에 알려지면 그의 진급은 물거리로 돌아갈 게 뻔했죠. 게다가 며칠 후면 연례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 어르신께서 다녀가셨군요. 제가 확인해보니 최 준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갈림길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어요. 네. 오늘 오후에 잠시 들르셨다가 문제없이 돌아가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담당 간부들이 정중히 안내해드렸고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수십 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완벽한 보고 화법이었죠.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나 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배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 준장은 곧바로 김 대위를 호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차관 어머니였던 거야. 알겠나? 김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한편 정보사령부 사이버보안팀 사무실에서는 병장 이태민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해킹 사건 이후 보안 점검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건 외부 침입이 아니야. 서버 로그를 분석하던 태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해킹의 흔적이 너무 깔끔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긴 것처럼 보였죠. 게다가 침입 시간대를 보니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접근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의 뛰어난 실력은 이미 부대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이 발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군사 기밀 정보가 정기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고 그 대가로 거액이 오가고 있었죠. 김대위, 박소령, 최대령,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이들은 모두 부대의 핵심 간부들이었습니다. 특히 김대위는 오늘 오후에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죠. 면회온 민간인에게 유독 신경질적으로 대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잠깐, 오늘 면회,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었는데 태민은 황급히 위병소 근무일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오후 시간대의 기록이 일부 삭제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이 역력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삭제된 CCTV 영상을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할머니. 화면 속에서 그의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흩어진 떡들과 차가운 김대위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태민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죠.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었어요. 대신 그는 모든 증거를 암호화하여 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리 조직의 전모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 한 번에 처리해야 했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을 넘어 부대를 좀먹는 이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디지털 세계에서 그는 누구보다 강력한 전사였으니까요. 사흘 동안 태민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밤이 되면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증거를 수집했어요. 비리 조직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죠. 군납 비리, 정보 유출, 심지어 병사들의 휴가 승인까지 돈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군 내부 통신망은 감시당할 가능성이 있었죠. 그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정보사령부의 장점 중 하나는 외부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태민은 여러 단계의 암호화와 우회 경로를 통해 안전한 통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했죠. 파일명은 평범했어요. 가족사진 점자 IP.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둘만 아는 암호였죠. 태민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숫자놀이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이준호는 새벽 5시에 습관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손자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뭔가 이상했어요. 태민이가 군대에서 개인 메일을 보낼 리가 없었거든요. 암호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족 사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진을 확대하자 숨겨진 텍스트가 나타났죠. 태민이가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태민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준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군 내부 비리, 조직의 전모가 하나둘 드러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첨부된 CCTV 영상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화면 속에서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흩어진 떡들과 차갑게 돌아서는 김대위의 뒷모습까지 준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상연락망을 가동했어요.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죠. 장관님,
지금 당장 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1시간 후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가 제시한 증거들을 본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최 준장 부대가 완전히 썩어 있다는 얘기군. 더 큰 문제는 제 어머니 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겁니다. 단순 비리를 넘어 상관 기만까지 저질렀어요.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불시감차를 실시하겠네. 자네도 동행하게. 그날 오후 2시 정보사령부에는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었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난 검은색 차량 행렬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어요. 맨 앞 차량에서 내린 것은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었죠. 최 준장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장관님, 무슨 일로? 최 준장 당장 전 간부를 소집하게.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0분 후 대회의실에는 부대의 모든 간부가 모였어요. 그중에는 김 대위도 있었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비리의 증거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군납 계약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그리고 정보를 팔아넘긴 기록들.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흘 전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장면에서 몇몇 병사들이 숨을 삭혔습니다. 그들도 그날의 일을 목격했거든요. 저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준호가 김 대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최 준장, 당신은 저에게 거짓 보고를 했죠. 최 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이태민이었어요. 그는 곧장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경례를 붙였죠. 차관님, 병장 이태민입니다. 준호의 딱딱한 표정이 잠시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어요. 지금은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할 때였거든요. 수고했네, 병장.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민은 다시 경례를 하고 물러났어요.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진수 준장, 김대위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즉시 구속하라. 군사법원에 넘길 것이다. 폭풍 같은 숙청이 시작되었어요. 헌병들이 들어와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을 연행했습니다. 김대위는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신의 작은 실수가 이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일주일 후 수연의 떡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평일 오후 한산한 시간이었죠. 차에서 내린 것은 이준호였어요. 평소의 빳빳한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떡집 문을 열자 방울 소리가 딸랑거렸어요. 수연은 떡을 찌는 김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준호야? 깜짝 놀란 어머니의 표정에 준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아들의 방문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되었을까요? 어머니, 좀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연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태민이가 어머니께 쓴 편지예요. 지금은 영창에서 조사받느라 직접 올 수 없대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당하신 일을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멀리 있었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나라 일 하느라 바빴잖아. 수연은 여전히 아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제 태민이는 특별 포상 휴가를 받을 거예요. 부대의 비리를 밝힌 공로로요. 그리고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전역하면 국가정보원에서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요.
수연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손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니.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위험한 일 아니니?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태민이는 그걸 지킨 거예요.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쌓였던 시간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태민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곧장 달려갔죠.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무슨 죄송한 게 있어. 잘 왔어, 잘 왔어. 수연은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어요. 배고프지? 할머니가 네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놨어. 부엌에는 정말로 태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인절미, 꿀떡, 쑥떡, 그리고 갈비찜까지. 태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더 해줄 걸 그랬나. 할머니와 손자는 작은 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태민은 인절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맛은 여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정겨운 맛이었죠. 맛있어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녁 무렵 준호도 떡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저녁이었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태민아, 저녁하면 뭐 할 거니? 할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곳으로 갈 생각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일은 똑같으니까요. 준호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시간이 흘러 태민이 전역하는 날이 왔습니다. 수연과 준호는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문으로 나오는 태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복을 입은 그는 한층 어른스러워 보였죠. 할머니, 할아버지. 태민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수연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고생 많았어. 그날부터 태민은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 떡집을 찾았습니다. 떡 만드는 것을 도우며 할머니와의 시간을 보냈죠. 준호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자주 들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떡집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태민이 반죽을 치대고, 준호가 콩고물을 만들고, 수연이 떡을 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할머니? 그래. 우리 태민이 잘하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훈훈한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작은 떡집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직접 만든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수연이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야. 준호와 태민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가족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었죠.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떡집 유리창에는 따뜻한 김이 서려 있었어요. 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지러웠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태민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어요. 그 거친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수연의 얼굴에 진짜 행복이 피어올랐습니다. 흩어졌던 떡처럼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인 것이죠.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다시는 흩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이에요.